자, 주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대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는 2022년 3월 9일이 20대 대통령 선거일인데 날짜를 따져보니까 이제 1년 5개월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준비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1년 동안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쳐야 된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현재 그렇다면 차기 대권을 향한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여권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3%,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가 20%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 야권 인사들을 거론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대 20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대표보다는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95% 신뢰 수준입니다. 지금 표본 오차까지 봤을 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사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이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4050의 표심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무게를 좀 싣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치열한 오차 범위 내 접전이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더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연령, 지역, 세대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약간 더 위에 있고 일반적인 지지세를 끌어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네. 근데 네 가지 부분에서 이낙연 의원이 앞서갑니다. 하나가 호남이고 그다음에 여성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또 한 부분이 60대 이상. 그래서 요 네 개 부분에서는 그 이낙연 의원이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대체로 앞서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여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때도 그랬지만은 향후에 승기를 잡아 나갈 때 절대적 지지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4050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60대 이상은 제가 볼 때 이미 보수 우파 쪽으로 이미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대하고 30대 초반까지는 이 세대들은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부터 논란이 된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익히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 인구도 많고 집중도도 높으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쪽이 4050이거든요. 50대 초반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로 봤을 때에는 향후에 이제 두 사람을 놓고 중요한 쟁점이 경선이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경선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냐는 건데 4050 표심을 잡아나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잘 잡아나가고는 흐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기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 이낙연, 이낙연 대 이재명 이렇게 2대 2의 구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또 여러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바 있는데 요즘 정세균 총리 근처에 어떤 그 모임이라던가 의원들의 만남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 무언가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다음 달 초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무죄를 받게 될 경우 대선 판세 요동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서 대선 후보와 같은 의제를 계속 던져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본인이 어떤 대선에 출마할 의중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재판 결과를 봐야지 그 재판 결과라는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또 아직까지 연령대 측면에서도 말하자면 아직은 다음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국회의장으로 가면서 의장을 그만두면서 종로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그 종로에 출마하는 그
의중 자체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한 번 더, 보통 국회의장을 마치면 사실은 정치를, 지역구 출마를 그만두시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본인이 그런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대선 출마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네.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총리가 되실 때에도 여러 가지 어떤, 물론 뭐 직접적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통령과 함께 나는 대선에 나갈 의지가 있다, 말하자면 그런 의사를 주고받지 않았느냐, 지금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세균 총리가 총리로서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말하자면 조용한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도 자기 의지를 편하게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아마 이제 12월 달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의 문제를 네. 처리하게 되면 조금 더 발빠르게 자기 의지를 한번 내년 초 정도 밝힐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학습 모임이다, 이런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어떤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아직도 이제 본인이 첫 발을 디뎌야만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뭐 최종적으로 그분은 출마를 한다, 뭐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도 전체 응답자 중에 한 28%, 네. 또 여기서 그 외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도 2%, 한 30%, 40% 가까이가 여전히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네. 하는 면에서 룸이 있다, 정세균 총리한테도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내에서의 선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자기 당의 어떤 경선 방식이라든지 구도라든지, 특히 네.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친문 진영, 대통령의 의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직감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반론적인 국민의 흐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참조 대상일 뿐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어떻게 보면 좋을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야권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로서 적합한 인물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야권 후보 가운데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5%로 가장 선두입니다. 이어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각각 1%의 지지를 현지사죠, 얻고 있는 현지사. 현 지사같군요. 원희룡 현 제주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1% 지지를 얻고 있는데,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원희룡,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등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대권 주자로서 비전을 보여준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아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강대강, 양강 구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대선 시기가 말하자면 가까워지고 네. 당내 경선 후보가 된다라면 뭐 지금 5% 되는 안철수 후보가 45%나 55%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네.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속에서 그동안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의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예컨대 홍준표, 유승민 이런 후보가 약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지지층이 굉장히 힘있게 선거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지자들은 재미없게 투표장 가기 싫게 만들고 자기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기분 좋게 가게 만드는 선거라면 어떻게 야권에서 자기의 특히 전통적 지지층이 힘있게 투표장에 갈 수 있게 할 것이냐. 유승민 후보라든지 홍준표 전 대표가 좀 앞서서 말하자면 페이스메이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디 갔지? 라고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여론조사 후보군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여지를 준 듯한 발언 때문에 향후 윤 총장의 움직임에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에서는 그렇다면 윤 총장이 정치를 결심하고 나면은 반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번 조사에서는 빠졌지만 이 동일한 여론조사 4곳에서 한 건데요. 동일한 조사 지난번 8월, 7월 뭐 이때 다른 여론조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을 때 보면은 10% 가까이 압도적으로 야권 1위 후보자로 나옵니다.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빼달라고 그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빠지면서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나중에 짚어질 부분이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정치 임무는 본인 의사겠죠. 그런데 대선 후보의 적합도 부분에서는 정말 더 따져봐야 되고요. 지금 지지로 모이는 분들은 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표명해주고 저항하는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여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변수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보궐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내년 네. 그 4월 초에 있게 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데 그 출마하고도 서로 연동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기세를 타야 되는 야당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5명, 네. 특히 그 마포 포럼에서 지금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으로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전 대표, 그리고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는 확정이 돼 있고, 홍준표 의원께서도 뭐 크게 무리 없으면 하시지 않겠냐고 보는데, 이 대선 후보 5분을 모셔서 진행하고 또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네. 나름대로 이제 점차 더 가시화된다, 이런 측면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권적인 행보도 있겠지만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민적 담론들을 제안하는 그 후보에게 많은 시선이 쏠릴 것이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대선까지는 한참,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짧은 시간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 이전에 큰 선거가 한 번 또 있기도 합니다.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그래서 이때 국민의 마음을 얻은 정당이 향후 또 대권 때까지 어떤 후보와 어떤 정책 비전을 내놓게 될지, 이런 부분 많이 달려있기도 한데, 방금 보여드린 여론조사 가운데 28%는 대통령감이 현재 없다라고 답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지금 마음이 떠나 있는 국민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후보가 또한 향후 대권에 있어서 좀 탄탄한 입지를 다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까지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